충청권 경선에 돌입한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나란히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1차 경선 토론 대진표를 확정했습니다. 의대생 복귀율이 저조한데도 정부가 내년도 모집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중원 방침에서 후퇴한 것으로 정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준금리가 일단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성장률 역성장 가능성을 경고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선이 4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첫 순회지인 충청권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예비후보는 대전을 찾아 이른바 중원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도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순회 경선의 첫 승부처인 충청을 찾은 이재명 예비후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첫 번째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와 대통령실을 완전히 세종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이전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K방산 육성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선거 승부를 가르는 이른바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충청에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패배를 경험했던 만큼 충청의 사위를 내세우며 바닥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도 잇따라 세종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중원 민심 공약에 공을 들였습니다. 법적 정비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 만약에 당선이 되면 바로 다음 날 세종에서 직무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는 19일 충청권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내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온라인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인데 이 토론회 전에 사실상 경선 투표가 진행된 데 대한 일부 후보들의 불만을 감안한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 토론회를 위해서 예비후보 8명을 두 조로 나눴는데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한 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8명의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비판하면서도 서로에 향한 견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선 경선 토론회 조추첨 행사. 두 가지 주제에 배정된 의자 4개를 먼저 도착한 후보부터 선점하는 이른바 의자 뺏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결정 선택의 우선권은 오늘의 선착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추첨 결과 오는 19일 미래 청년을 주제로 토론할 A조에선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후보가 20일 사회 통합을 주제로 삼을 B조에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각각 맞붙게 됐습니다. D조의 지지율 상위권 후보들이 모이면서 이른바 죽음의 조가 탄생했다는 평가 속 후보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주자들은 일제히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정조준하며 자신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저는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런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이재명의 전체주의, 퍼주기 독재를 막고 국민 통합과 시대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비리와 부도덕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갈 것이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로 갈 것이냐. 비상계엄 사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곤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막아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 선거에서
이겨볼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경선은 3강이 중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 향후 토론의 내용에 따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양양자 전 의원의 약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이른바 빅4에 들어가리라 전망되는 후보들 사이 지지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공방 예상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대선 경선 국면 초반부터 연일 반 이재명 빅텐트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선 진영을 막론하고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건데 당 안팎에선 이 같은 전략이 도리어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이재명 공격에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의 인생 자체가 보복의 연속이었다며 이 예비후보가 벌써부터 대규모 정치 보복에 밑밥을 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입니다. 이처럼 인간 이재명의 삶 자체가 보복입니다. 이력주자인 이 예비후보에 맞설 뚜렷한 강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예비후보의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적지 않은 비호감도를 겨냥한 전략인 건데 최근 당 안팎에서 한덕수 추출론을 포함한 반이재명 빅텐트론이 제기되는 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각에선 이 같은 움직임이 되레 이 예비후보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떠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방식의 정치공학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민심의 바다를 헤쳐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정면 승부해야 한다. 민심에 호소하고 당장 당내에서도 주자들마다 빅텐트 구성 방식, 시점 등을 두고 이견이 적잖은 데다가 제3지대 후보들 합류 역시 미지수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중심의 빅텐트는 필패의 길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나타내고 있습니다. 묻지마식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국민들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도 같이 알리고자 합니다. 빅텐트는 허상에 불과하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한대행 자출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역시 빅텐트론의 변수로 꼽힙니다. 경선 레이스 초반부터 국민의힘이 빅텐트에 공을 들이는 건 이재명 예비후보를 이길 별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란 지적도 나오는데 다만 뚜렷한 정책이나 비전 그리고 구심점 없이는 동력을 얻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이 헌재 결정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대선 차출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게 당내 대체적인 관측인데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들은 한 대행을 겨냥한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제동을 걸자 정치권 일각에선 최근 탄력을 받던 한덕수 출마론 또한 영향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 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6%에 달하는 여론조사도 공개되면서 당내 차출론의 동력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단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 대행 출마론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헌재 결정과 한 대행 출마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당내 시각입니다. 나아가 오히려 삼권 분립의 측면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진보 진영으로 기울어진 모양새에 한 대행까지 대권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대행 출마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설문 문항의 설계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 경선이 막 시작되면서 각 경선 후보 지지자들이 긍정 응답을 하지 않을 거란 분석마저 나왔습니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가라앉지 않는 한 대행 차출 요구에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하실 일이 많다. 좀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선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밖에서 기다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면 이런 얘기는 우리 당의 경선을 의미 없게 만들고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민주당 역시 헌재 결정으로 한덕수 차출론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의 한대행 출마 요구는 계속될 것이고 한대행도 내란 혐의 수사를 피하려고 대선 출마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비상계엄에도 관여한 느낌도 들고 사실상 방조한 게 아닌가. 본인이 그 대통령 출마해갖고 어쨌든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지 않을까. 국민의힘 관계자 모두 한대행 차출론의 가장 큰 변수는 결국 본인의 출마 의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본격 경선전이 시작됐지만 한대행의 명확한 입장 표명 전까진 한덕수 대망론 또한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놓고 거대 양당 지도부들이 거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입니다. 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지경이라며 국익을 저해한다면 신을사오적으로 남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인 노역의 대통령병 중증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헌재 결정은 말 그대로 고무줄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국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며 한대행을 감싸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감안해 한덕수 대행 재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헌재 결정을 다소 예상치 못했던 분위기 속 헌재를 향해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7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일부 법안에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잇따랐는데 다만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99표 중 가 197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법안 모두 가결에 2표씩 모자랐지만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의 이탈 규모는 달랐습니다. 내란특검법엔 최소 찬성 5표가, 명태균 특검법에는 무효 4표까지 모두 9표 이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한 상법 개정안도 부결됐지만 김상욱, 김재섭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론을 따르지 않겠다고 표명하는 등 최소 9표가 이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거부권 법안들은 모두 악법이라며 부결 단일 대오를 강조해왔습니다. 국익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강행 처리된 포퓰리즘 악법들입니다. 하지만 이딴 이탈표에 민주당 측은 다시 재발의하면 통과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리스트에 의원들이 다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단 2표가 모자랐으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KBS와 EBS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재표결에 붙여졌는데 해당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은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사전에 협의된 사람만 지정된 장소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촬영 가능하고 선고 기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시비가 일었고, 재판부가 직접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해 기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조 영상기자단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정 공개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도 재검토해 내일 안으로 논의 결과를 공지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청년 변호사들이 윤석열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계획을 발표했다가 유보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있었던 배의철 변호사는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5명이 내일 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배 변호사는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신당 제안 기자회견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는 국민의 열망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자 했지만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윤 전 대통령도 만류했다며 자유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은 트럼프 관세로 인한 충격이 예상보다 클 거라며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을 우려했습니다. 중국 관세 대응에 보복 성격으로 내놓은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로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며 연준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적어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한 데다 경기 둔화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The level of tariff increases announced so far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anticipa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파월 의장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지는 건 결국 미국 국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nemployment is likely to go up as the economy slows in all likelihood, and inflation is likely to go up as tariffs find their way, and some part of those tariffs come to be paid by the public. 다만 아직은 상황을 지켜볼 여력이 있어 당장 금리를 인하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로 꼽히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관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캘리포니아주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트럼프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No state is poised to lose more than the state of California. 뉴욕 증시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중국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된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는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와 또 거리를 둔 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엔비디아를 관세 전쟁의 최대 협상 카드로 쓰면서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전례 없이 커진 불확실성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크게 떨어질 거라고 예고하면서 다음 달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 2.75%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전례 없이 커진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내수 부진 속에 관세발 수출 악화까지 겹쳐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환율 불안 등을 고려해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동결을, 1명만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화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확 들어온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조금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좀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앞으로 석 달 내 금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모두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 발표를 앞두고 기존 전망치인 올해 성장률 1.5%에 대한 대폭 하향 조정까지 예고했습니다. 2월에 전망을 했던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관세 효과도 더해져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5월에 발표하겠지만 성장률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 12조 원을 집행하면 성장률 0.1%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잇따라 미국을 찾습니다.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안 장관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데요. 한미 경제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른바 2+2 회동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 화요일 미국으로 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방미 기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베센트 장관 측에서 통상 현안을 논의하자며 먼저 회동을 제안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본격 관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다음 주에 협상단과 함께 올 들어 4번째 방미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관심은 우리 측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 미국 측 베센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2대2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입니다. 양측의 경제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며 언급한 현안 대부분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양 정상 간의 얘기에 있어서 그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로지 국익만이 저희가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방위비 문제는 협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앞서 열린 미일 간 협상에서 방위비가 거론된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안건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상당국이 조선업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카드로 관세율 인하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빅딜의 타결 시점은 6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이 또 4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 8명이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첫 토론회 대진표를 확정을 했습니다. 조 추첨이 이른바 의자 뺏기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대망의 조결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A조와 B조는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바로 보시는 것처럼 토론의 주제입니다. 평온하게 웃고 계시지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같이요? 난 도저히 2조에서 못하겠다. 혹시 나와 좀 바꿔줄 사람이 있나? 이런 후보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한 순서대로 토론의 주제에 따라서 배치된 의자를 선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후보들 눈치 싸움이 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습니까?
상당히 재밌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노린 것 같고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조를 짜는 것은 상당히 처음인 것 같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신선하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급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지지율 열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쫓기는 자 다급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선부터 뭐 지금 8명으로 압축이 돼서 다시 4명으로 줄이는 그 과정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론의 주제뿐만 아니고 형식도 국민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쫓는 자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결국은 박빙의 승부로 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그렇게 봅니다. 네. 강 대변인께서는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서로 손을 맞잡는 장면도 연출은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쨌든 유력한 대선 후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선에 앞서서 입장하는 모습부터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 보이는 건 국민들에게 안 좋겠죠. 근데 저는 재미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조기 대선이잖아요. 대통령이 파면돼 가지고 이 4천억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가지고 대선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지함이 좀 없지 않나? 좀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눈치는 확실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캠프의 인원이라고 하면 우리 후보만큼은 절대로 나경원, 한동훈 조에는 넣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저는 구사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 뭐 시청자들 아시겠지만 이 두 분의 지금 사이가 상당히 갈등이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TV 토론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께, 당원들께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이 으르렁 걸어버리면 본인의 정책이 묻혀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후보들이 그런 눈치를 좀 보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토너먼트든 사실 대진운이 좀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A조, B조 두 팀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또 조마다 이 주제가 좀 다른데 A조는 청년 미래가 주제고 안철수, 김문수, 유정복, 양향자 후보 순서입니다. 온 순서대로 이렇게 됐고 또 B조는 사회 통합이 주제인데요.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네. 뭐 그래서 죽음의 조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상대적으로 순한 맛인 조, 매운 맛인 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조가 보셨어요? 죽음의 조입니까? 아니 둘 다 죽음의 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A조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 고용,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두 분이 이 전문가적인 반열에 있다고 보고 물론 양향자 전 의원 같은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졸 출신의 삼성 임원을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조 또한 죽음의 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어떤 게임에 있어서는 예측, 민주당처럼 예측이 가능하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그러면 누가 거기 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A조에서도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토론에 있어서 그리고 B조 같은 경우도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최근에까지도 상당히 으르렁거린다고 할까요? 상당히 격돌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홍카콜라라고 하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 후보한테 상당히 직격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B조 또한 죽음의 조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해서 진정검 승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는 자가 더 강한 모습으로 민주당 후보한테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 부대변께서는 어느 조가 죽음의 조로 보이십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B조,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조가 아무래도 B조가 이제 죽음의 조라고 보여요. 근데 비교적 A조 같은 경우는
김문수, 유정복 시장은 현직 시장이고 그다음에 김문수도 전 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 단체장으로서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생산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양향자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첨단 과학기술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생산적인 토론이 저는 얌전하게 품격 있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이나 홍한 이 죽음의 조는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께서 먼저 포문을 열었잖아요. 나 한동훈 이기려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에서 후보가 돼서 내가 대선을 승리하겠다라는 것보다 1차 목표가 한동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갈등이 좀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이게 싸움 구경하는 게 또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갈등이 심하면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조금 집안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후보들이 출마의 변도 밝혔고 또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전보다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주말에 토론회를 거치고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이후에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22일 화요일 그때 이제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 4강 티켓은 누가 거머쥘까요? 글쎄 지금 뭐 죽음의 조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론적인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 언론을 통해서 각 후보들에 대한 여론적인 지표가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표심이 어디로 갈까? 저는 뭐 균등하게 배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나왔던 지금 대세가 김문수 후보가 가장 최근까지는 앞서 있었고 그다음에 뭐 홍준표, 나경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뭐 한동훈 후보도 뭐 어떤 분석에 보면은 2위까지 뭐 올라갔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 광화문에 모였던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강렬한 그런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다고도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4위를 놓고는 정말 저는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2위는 어느 정도 뭐 상상이 되는데 3, 4위는 3, 4, 5위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3, 4, 5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럼 1위를 김문수, 2위 뭐 나경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나경원, 홍준표가 2위, 나경원, 홍준표. 두 분이 2위를 놓고 싸울 것이고 근소한 차이로 2, 3, 4위, 5위까지 근소한 차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름은 확실히 말씀을 안 하시네요. 뭐 왜냐하면 뭐 저도 뭐 당협위원장이고 그래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4강 티켓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4강 티켓은 구도와 조직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찬탄과 반탄,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을 했던 한동훈 그리고 나머지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 세 분으로 저는 4강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아직은 조직력이 국민의힘에 좀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탄핵에 찬성한 몫으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나머지는 홍준표, 나경원, 김문수 이 정도 순서로 갈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대통령이 파면이 된 이후에는 막상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현역세들이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나경원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서서 3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이건 현역 의원들의 지지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 4명 빅4를 지지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대략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현역이 108명 정도 되는데 또 다른 보도를 보면 밖에 있는 한독수 권한대행을 오히려 지지하는 현역들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명이 빅4를 지지하고 50명이 한독수 권한대행을 지지한다고 하면 나머지 20명의 현역 무당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빅4보다는 더 중요한 게 빅2인 것이고 이 빅2에서 결정된 국민의힘 후보가 결국에는 밖에 있는 무소속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함에 따라서 하냐 안 하냐가 결정이 안 됐지만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지세가 판가름 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네. 현역 의원 20명 정도는 당직을 맡거나 지금 대선기획단이 지금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캠프에는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대변인이라든가 당직을 맡은 사람들은 캠프에 들어갈 수 없고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이제 활동할 수가 이제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무당층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러나 지금 현역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은 중진들이 이 캠프에 개소식 때 가고 저 캠프에 개소식 때 가고 개소식이요? 예, 개소식에.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출마 선언에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이제 품앗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당내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이 경선이 있을 때 여기에 가고 여기 안 가고 하면 이것이 또 척이 지는 거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 어떤 캠프에 방문했다고 해서 이름을 다 올려놨는데 지지의원으로 올려놨는데 나중에 빼달라고 했던 그런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지지선을 했는데 A에서 지지선을 했는데 B 후보에 보면은 출마 선언할 때 거기에 사진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뭔가 그런 생각도 이제 드는 것이 최근에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강 티켓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 출발을 했고요. 민주당은 첫 순회지인 충청권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오늘 임기 내에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말을 공식화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토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곳에 다음 대통령이 단 하루라도 근무하게 하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집무실은 반드시 동시에 열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서울에 있고 행정각부 장관은 세종에 있으면서 장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국정 운영으로는 대통령실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 안보 빼고 지금 한 500명 정도 규모를 한 5분의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 다음 날 바로 직무를 세종시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예비후보 3명 전원이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겠다는 걸 공약으로 띄웠는데요. 수도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의 결별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런 선거의 공식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선은 충청에서 승리한 자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충청도의 민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청의 민심의 특징이 뭐냐면 대한민국 중도층을 조금 좌지우지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특히나 대선은 이 중도 표심이 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충청 민심을 잡을 수가 있는가? 충청 민심은 영남과 호남 이 어떤 지역 이기주의에서 약간 소외되어서 우리는 공약에 따라서 실리를 취한다라는 전략적 투표를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청의 민심을 흔들 수가 있는 저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충청에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재명 후보가 국토 균형 발전을 얘기했고 김경수 후보도 역시 국토 균형 발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민심을 잡기 위한 대책이다라고 하셨는데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이건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2004년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수도권의 집중화, 그다음에 지방 소멸 이런 두 가지가 좀 더 가속화되면서 사실 충청도에 있어서 어떤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약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이렇게 바뀌었긴 하지만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러한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대선이 정말 박빙으로 치러졌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거기서 패배를 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패배 기운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이런 공약들? 과거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전당대회를 할 때 호남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서 전당대회를 시작해서 제주를 갔다가 그리고 북상해서 강원도 수도권 그리고 서울에서 마지막에 전당대회를 한 그런 코스인데 이번에는 왜냐하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관심이 들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다가 헌재에서 막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헌재의 판결이 수도는 우리 관습법이기 때문에 서울을 수도로 한다. 예. 그래서 그때 수도 이전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도하지 못한 것을 지금 다시 시도를 한다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뭐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충청을 이기는 그런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 그것은 이제 확실한 그런 표심인 것 같고 저도 충청이지만 충청 표심이 스윙 보트를 합니다. 한쪽은 진보, 한쪽은 보수 이렇게 스윙 보트를 하고 그리고 스윙 보트를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한 번은 국민의힘, 한쪽은 민주당 그럴 수도 있고 한 번은 강자 어느 한쪽이 강하면은 그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충청 표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대선이 과연 이재명 대표 후보가 누군지를 떠나서 과연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은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이었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통과해서 그냥 통과되자마자 바로 선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은 표심이 아직 형성이 안 됐고 대선이 출발돼서 20일경 23일간 대선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대선이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2, 3일 내로 그런 것이 견제 심리가 상당히 발동했는데 그거 중심이 저는 충청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충청권을 먼저 방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수도 이전이라는 게 그게 간단치 않은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헌이라는 부분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고 네.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인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년도 더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도 더 지난 상황에서 수도권의 집중화가 더 심해졌고 그다음에 지방 도시가 소멸되는 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시대상을 반영을 해서 옳은 판단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20년 전과는 다른 결과가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혹여라도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면 이것을 협치의 과정으로서 잘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이제는 좀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당장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만을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또 듣고 오시죠.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에 갈 때 참 저것은 잘못하는 일이다. 국격의 상징인 청와대는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청와대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의 그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경호를 잘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또 국민들께 일부는 또 개방을 해서 마치 그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지금 거기에 관광객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경호상에 문제가 없게 잘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모델을 차용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전 지금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열심히 하려는 거에 대한 각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미리 말할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주자들은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영상엔 안 나왔지만 김문수 후보도 좀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 확실히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이 부분만 두고도 입장이 좀 갈리네요.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이 지금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3 비상계엄과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탄핵기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냐에 따라서 지지층이 상당히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거취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이전이라든가 청와대로 과거의 청와대로 복귀를 할 거냐 그런 것들도 지지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6월 3일 날 대선이 있고 6월 4일 날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인데 그러면 바로 지금 6월 4일 날 청와대로 가서 직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 이미 개방이 돼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그 청와대가 만약에 다시 복귀한다면 그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호시설 그리고 미사일 뭐 부대라든가 이런 군사적인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러나 지금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과 야당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든가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새로 선출된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와대로 간다면 그러면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줬는데 그것을 다시 뺐습니까? 그런 것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정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뭐 물론 용산으로 갔을 때 그 국방부 청사였고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비판도 상당히 많이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용산으로 가는 걸 상당히 비판하기 때문에 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시 청와대로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한테 돌려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세종시로 간다는 거고 일석이조죠. 거기에 충청 표심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뭐 어떤 한계적인 상황이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세종시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중도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옮긴 그런 거에 부적용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표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대통령 취임하고 6월 4일 날 취임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을 결정도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정치권의 여론 이런 것들을 듣고 결정해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든지 아니면 현재 대통령실을 그냥 쓰든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만 보더라도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을 서초동 사저에서 다녔단 말이에요. 출퇴근을. 당장 어떻게 될까요? 6월 4일. 일단 당장은 이대로 간다면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로 처음엔 들어가야 될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제 민주당의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청와대로 간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는 임기 내에 세종시의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한다. 용산은 아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최초에는 6월 4일부터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화면에서 봤듯이 홍준표, 안철수, 뭐 김문수 후보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저는 만약에 이분들 중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신 분이 나온다면 저는 민주당하고 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청와대를 리모델링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지금 청와대만큼 과거 오래전부터 군사적으로 보안시설이 최첨단화되어 있고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를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전 비용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을 때도 합참이라든지 미군 주둔
주둔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사실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잘 아껴서 비용을 절감을 한다면 저는 청와대로 갈 수도 있고 뭐 앞서도 말했지만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도 계속 일부적으로 그리고 순환적으로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노쇠한 청와대를 리모델링하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은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청와대로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저희 민주당 후보와 저는 빨리 협의해서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임기 내 세종시로 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무실의 주인공이 좀 누가 될지도 대략적인 윤곽이 좀 얼른 나와야 되겠네요.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럼 대선 판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는 전국 지표조사 NB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먼저 가상 3자 대결 보고 계십니다. 보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가 이제 상수고 국민의힘 후보를 번갈아서 넣어본 결과인데요. 누구를 넣든 1등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45%로 갔고요. 이준석 후보가 7에서 9%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홍준표 후보가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4%로 나왔네요. 뭐 이 가장 3자 대결을 보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 집권 여당에 이었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 45%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19대 지금 21대죠. 19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선거 결과를 보면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41.1%였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애초에 출마할 때는 5%에서 24%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1%, 유승민 후보가 6%, 심상정 후보 6% 이렇게 나와서 보수를 지지한 계층이 50%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훨씬 지금보다도 국민들이 쉽게 포기했고 탄핵이 되는 것이 옳았다는 여론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표심을 보면은 보수 지지층이 훨씬 높았습니다. 50%가 넘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41% 당선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나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으로 당연히 이제 될 건데 민주당 후보로 어대후명이라고 그럽니다.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경우에 45%를 과연 넘을 것인가? 저는 맥시멈 45%가 맥시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만약에 뭐 빅텐트 얘기도 나오고 보수 후보가 누가 되든지 분열만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지난번처럼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3등분이 되지 않는 것. 만약에 뭐 이준석 후보가 따로 떨어져 나가도 나머지는 다 단일대로 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요 가상 3자 대결에서 장 교수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45%에 집중을 하셨네요, 지금. 근데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 핀트를 좀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지난 총선 때부터 이재명에 대한 거거든요. 이재명에 대한 공격,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조기 대선에 국민들이 표를 주는 기준은 내란 종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을 종식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내란이 끝나가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란 종식에 대한 심판이 잦아들겠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심판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러면 2번 연속 보수정당에서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죄 제대로 했나? 제대로 뭔가 어떤 잘못됐다는 모습을 보이고 변화와 쇄신을 하고 있나? 그런 모습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보여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 역시 중도층, 우리가 무당층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무당층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지 후보 없음과 지지 후보 모른다예요. 지지 후보 없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도 보수표가 많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할 그 의견이 있었으나 탄핵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 즉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선거 과정 속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식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들의 정책과 선거 과정에서 득실을 따져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이들도 탄핵에 대해서는 허들을 넘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아직 그렇게 시간이 많이 판단합니다. 남았다. 네. 대선 같은 경우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총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구도가 중요한데 대통령 선거는 한 명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물 구도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물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여론적인 지표에서 나오는 발표를 보면 그거 플러스해서 더하기 그다음에 견제 심리가 발동을 좀 뭐 초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렇게 표의 확장성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앞으로 추이를 뭐 지켜보면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뭐 크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론조사가 한 67번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그 추이가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이십니다. 국민의힘 보궐선거에 총 11분이 경쟁력과 부족한 표본을 오늘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그 어려운 그런 어린이들한테 그냥 단순히 돈가스를 하나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박수 한번 하자. 예, 하자. 한덕수 총리 출마하는데 여전히 당내 일각에서 출마로 나오는 거 어떻게 봐요? 그 수많은 의원님들의 입을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왜 이렇게 차출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기승전 용병론이죠. 우리 당에 늘 저는 우리 당이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거 의미 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그래 떠드는 사람들은 일부, 극히 일부에 내가 들어오는 게 겁이 날 거예요. 스스로 겁이 나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아시는 것처럼 평생을 공직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앞만 보고 잘 공직 생활을 해오시고 또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저희는 열심히 당내 경선에 주력을 하고 그 뒤에 다시 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6월 대선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합류한 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두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가처분 인용으로 정당한 재판관 임명이 지연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이미 재판관이 임명되고 나서 뒤늦게 권한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지명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변호사는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을 수동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달리 지명부터 임명까지 대통령 몫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어야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법관이 아니거든요. 현재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소멸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고요. 그래서 권한이 없다고 본 거죠. 반면 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 제71조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권한의 한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7인 체제에서도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과거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운영됐을 때는 단 6건의 판결만 모두 전원일치로 선고됐습니다. 오는 대선까지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신임 대통령이 임명한 새 재판관들이 권한대행의 임명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일 퇴임합니다.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만큼 당분간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미선 재판관도 퇴임식을 끝으로 물러납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지명했지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헌재가 완전체가 아니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처럼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2명의 공석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5대2나 4대3 상황이라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도 후임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임명되지 않은 두 재판관 의견으로 사건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판관 공석이 채워질 수도 있지만 결국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넘겨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부동산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이 안정되거나 대책이 효과 있는 것처럼 부동산원을 압박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주택 통계에 개입하기 시작한 건 취임 2년 차였던 2018년 초부터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집값이 꿈틀대자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불법적으로 받아본 게 단초가 됐습니다. 주중치 결과를 먼저 받아본 청와대는 국토부에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고 전달하는 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택가격 변동률이 하향 조정돼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마사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락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한 9.13 대책 뒤 주춤하던 집값이 2019년 상반기 상승세로 전환하자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토부 실과장 등은 청와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이후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거나 당시 김학규 원장의 사표까지 종용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물론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의 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수차례 보고에도 오히려 입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7번의 부동산 대책 뒤에는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반영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도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4년 가까이 102번에 걸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택 관련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며 관련자 2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지난 2023년 9월 중간 발표 때 수사를 의뢰했던 김수현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은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여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실질감사 종료 2년 1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확정하며 900쪽이 넘는 방대한 보고서 작성 등의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는데 늑장 감사 결과 발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다혜 씨가 깊이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매출액도 큰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후 진술에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한 문 씨는 선고 뒤 법원을 빠져나가며 항소 계획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500만 원 벌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릴게요.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앞서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5년 동안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증원 방침을 철회한 건데요.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간 데 대해 정부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수업 복귀를 두고 의대생과 줄다리기를 벌이던 정부가 결국 후퇴한 겁니다. 정원 동결의 조건이었던 수업 복귀율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했습니다. 30% 이상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4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대 학장과 총장협의회는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의 40% 정도 된다며 정원 동결을 먼저 선언하면 이들이 돌아올 거라고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또 의대 교육이 더 오래 멈춰서면 향후 의사 수급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란 위기감도 작용했습니다.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봐주지 않고 학칙에 따라 제적, 유급 처분을 내리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후배의 미래와 의사 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정부 안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한 달여 만에 원칙을 바꾼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강성 의대생들에게 밀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물러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처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 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업 거부 투쟁 중인 의대생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대규모 유급에 따른 의대 교육 붕괴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한 걸음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할지는 오롯이 개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없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의료개혁 중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합니다.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당사자인 의대생 단체는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 조건을 철회한 정부의 유화책에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는 26%가 마중물이 돼 복귀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가 미복귀생에게 유급을 확정 통지하는 등 이달 말까지 의대 32곳에서 본과 4학년의 유급 예정일이 도래합니다. 계속된 수업 거부로 대규모 유급이 누적될 경우 2사 2호학번에 더해 내년도 신입생인 2, 6학번까지 한꺼번에 교육받아야 하는 트리플링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의대 측은 물론 정부도 2학번까지는 가능하지만 3학번 동시 교육은 불가하다며 학사 일정만큼은 원칙대로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고육책격인 내년도 정원 동결 조치가 사직 전공의에겐 별다른 유인이 되지 못하고 환자단체는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는 등 의정 갈등 출구를 열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작업자 2명이 매몰됐던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처참하고 인근 주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 일주일째가 됐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무너져 내린 잔해가 가득합니다. 집안이 꺼지며 내려앉은 방음벽도 휘어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 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여 주민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에서 임시주택 이런 거를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애완동물 있는 사람은 또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비로 계속 계약 연장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30에서 40% 죽은 것 같아요. 붕괴 사고 났는데 저 건너편에 손님들 다 안 오고요. 거기는 다 이사 가고 지금 사람들 없잖아요. 경찰은 6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부검,
현장 감식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사인 포스코 ENC 등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터널과 도로가 무너져 내리며 작업자 2명이 매몰돼 1명이 구조됐고 1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도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감사원 직무감찰을 통해 지난 10년간 진행된 경력 채용에서 무려 878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결국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지난달 초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 삼촌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동안 기록 검토와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해온 경찰이 경기도 선관위와 일부 피의자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서류 그리고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 소환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말 선관위가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지역 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남성은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형사들에게 붙들려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와 아내, 2딸까지 모두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체포된 50대 A씨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가족을 살해한 이유가 뭔지, 숨진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가족들 꼭 살해하셔야 했나요? 피해자들이 하실 말씀 없습니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분양사업 실패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다한 채무가 생겼고 민형사 고소가 들어오는 상황이 힘들었다. 가족에게 빚이 부담이 될까봐 걱정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광주광역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분양사업을 했는데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차질을 빚자 계약금 환불 요구가 나왔고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60여 명에게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를 대신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빚 때문에 온 가족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유명 강사, 사교육업체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직 교사가 문항 제작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문제를 거래한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년 8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사 72명과 학원 강사 11명, 유명 사교육업체 3곳, 법인 대표들까지 모두 10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형 입시학원은 물론 이른바 1타 강사로 유명한 조모 씨와 현모 씨 등도 포함됐습니다. 현직 교사 47명과 사교육업체 측 19명은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거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업계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데 수수금액이 48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능 출제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이른바 문항 제작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거래한 사례도 드러났는데 문항 한 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과거 자신이 사교육업체나 강사에게 팔았던 문제를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현직 교사 5명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영어 23번 문항에 특정 학원 모의고사 교재에 쓰인 지문이 그대로 등장해 불거진 문제 판박이 논란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문항을 출제한 교수와 학원 강사 사이 유착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사설교재와의 중복성 검증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자들이 EBS 교재 내용을 발간 전 외부로 유출한 점 등을 문제로 보고 각각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조선대학교 모 학과 단합대회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학과 학생회가 입장문을 냈고 대학 측은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모 학과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남 나주에 MT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목격담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술을 넘기고 술 게임을 하면서 성적 용어도 난무했다고 적었습니다. 심지어 이성 선배가 술에 취해 허벅지를 만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MT 첫날 안전교육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도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술게임 하다가 말실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나왔다 뭐 이렇게만 들었어서. 논란이 커지자 학생회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부 조에서 러브샷이 있었지만 친분이 있던 동성 학우들 사이에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강요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게임 도중 부적절한 단어 사용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학 측은 교내 인권센터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사실 일부러 옮기는 건 동성이라지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성이 있었으니까 혐오감을 느꼈겠죠. 일단 인권윤리센터에서 이걸 판단을 해서 이제 조사 여부를 결정을 하죠. 대학 측은 조사 결과 피해가 확인되면 학칙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부산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치고 나오던 70대 남성이 감전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을 살펴보던 다른 50대 이용객도 감전돼 다쳤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중구 한 건물 1층에 있는 수영장 조명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던 70대 남성 A씨가 감전 사고로 갑자기 쓰러진 건 오후 2시 40분쯤.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수영을 마치고 목욕탕을 가기 위해 출입구 쪽으로 나오다가 감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쓰러진 A씨 상태를 살피려던 50대 이용객도 감전돼 발을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수영장에서 목욕탕 쪽으로 연결된 출입구 쪽에서 전류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으로 문을 밀어야 열리는 구조인데 경찰은 A씨가 손잡이를 잡는 순간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와서 이제 2층에 있는 목욕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문에서 저희들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수영장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전력을 차단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누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설 관리와 안전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트럼프 관세를 놓고 진행된 미일 간 첫 협상에서 양국은 조기에 합의를 이루기로 뜻을 맞췄습니다. 다만 미국이 관세와 방위비 인상을 연기하기로 한 걸로 알려지면서 일본으로서는 추가 협상에서 더욱 어려운 선택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던 미일 첫 관세 협상. 일본 측 대표로 나선 아카자와 경제재생 담당상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50분 동안 회담한 뒤 이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등과 75분간 본격적인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미일 양측은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이룬다는 데 뜻을 맞췄습니다. 双方が率直にかつ建設的な姿勢で協議に臨み可能な限り早期に合意し首脳間で発表できるよう目指すということが一つ。 또 이달 안에 2차 협상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장관급에 이어 실무급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 측은 관세가 양국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미국 측에 관세 조치의 재검토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의 협의를 최우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もちろん今後とも容易な協議とはなりませんが、トランプ大統領は日本との協議を最優先としたいとこのように述べておられ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 일본과의 군사 지원 비용을 언급했는데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와 방위비 증액이 연계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이후 협상에서 일본이 더 많은 양보를 압박받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일본으로서는 최대한 피하고 싶은 관세와 방위비 연계가 사실상 현실화되면서 이후 더욱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45%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에선 수출길이 막힌 재고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의 소액 면세 폐지를 앞두고 막판 재고떨이가 한창인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 있는 수출 항구에 컨테이너 장벽이 섰습니다. 주변에 일감 없이 노는 화물차들, 컨테이너 예약이 최대 60% 급감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这个堆场最高的话是只可以堆3到6层，但是现在已经堆到了7层、8层了，因为太多货了，没地方堆。 미국에 수출할 예정이던 옷가지며 신발들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창고에서 썩고 있습니다. 14억 내수 시장으로 돌린다지만 업자들은 100분의 1의 헐값에도 팔리질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这边随便一件衣服能卖到100块钱，你瞧现在成吨成吨的卖，平均那么一件几毛钱，这都没人来收。 145% 관세 폭탄에 더해 5월 2일부턴 $800 미만 소액 면세마저 폐지되고 120% 관세가 덧붙습니다. 초저가로 미국 시장을 잠식하던 중국계 이커머스 테무와 쉬인은 25일부터 가격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관세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두라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실제 최근 미국 앱스토어에선 DH게이트라는 쇼핑 앱이 다운로드 2순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여성 마윈으로 불리는 왕수퉁이 2004년에 창업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4월 상호관세 발효 전 중국 수출이 반짝 호조였던 것처럼 5월 소액 면세 폐지를 앞두고 막판 사재기 수요가 자극받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우리나라로 막대한 재고가 쏟아질 경우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국발 저가 공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약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사상 초유의 관세 전쟁에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줄줄이 휘말리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양측의 보복 조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다음엔 어디로 불똥이 튈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아이폰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의 주가는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20% 넘게 빠졌습니다. 다급하게 제2의 생산기지인 인도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항공기 사고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보잉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145% 관세 부과에 맞서 보잉의 항공기와 부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에서 출고를 기다리던 항공기의 인도까지 막히면서 올해에만 12억 달러의 손실을 볼 전망입니다. 최근 일본이나 태국 등이 구매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20년간 최대 시장으로 평가받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신 세계 3위의 항공기 제작업체를 보유한 브라질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各领域务实合作，乐见中国航空公司根据市场化的原则。 인공지능 산업의 총화 엔비디아는 미국의 보복 조치로 유탄을 맞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H20 칩까지 수출 규제에 포함되면서
이달 말까지 55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부랴부랴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행정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NVIDIA's founder and CEO Jensen Huang touted how the engines of the world's AI infrastructure are being built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first time. This is the Trump effect.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다른 기업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소매기업 월마트는 재작년까지 중국산의 비중이 60%에 이르렀던 만큼 중국의 인질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00여 개 중국 매장에서 올린 매출도 170억 달러에 이릅니다. 沃尔玛里面这些商品的价格就会大幅度提高。对于美国的这个中下层的这些老百姓来讲，其实也是一个非常严重的冲击。 지난해 중국에서 23억 달러를 벌어들인 듀폰이나 구글도 최근 중국의 반독점법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중국 시장에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CEO는 오늘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초청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뒤 런웅빈 위원회 회장과 회담을 열고 중국은 엔비디아의 매우 중요한 시장이고 계속 중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가 젠슨 황의 이번 방중을 앞두고 엔비디아의 H2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새로운 수출 허가 요건을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에서 대량 주문을 받아온 엔비디아는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취임 80일을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42%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비율은 42%,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 비율은 52%였다고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이뤄낸 쾌거인데요. 수출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신경내분비암과 전립선암 치료 등에 쓰이는 방사성 동위원소 루테튬 177. 루테튬 177과 같은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일반 발전로가 아닌 연구로를 이용해 생산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축인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와 고성능 연구로 설계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컨소시엄은 지난 7월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이 확정된 겁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시작했던 한국의 원자력 연구가 66년간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로 기술 종주국인 미국의 역수출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주리대의 열출력 20메가와트급 차세대 연구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으로 연구로 설계에 앞서 건설 부지 조건과 환경 영향 평가 등 설계 사전 정보를 분석합니다. 국내 연구진은 지난 1995년 국내 최초의 연구로인 하나로를 개발한 이후 요르단 연구로 설계 건설 등 꾸준히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우라늄 밀도가 기존보다 10% 높은 핵 연료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로 성능을 끌어올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주리대는 지난 1966년 가동 후 시작한 열출력 10메가와트급 연구로가 있는데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새 원자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설계해 주는 것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미주리 대학하고 그런 데서도 협력할 방사성 동위원소의 그 의료용 이용에 대해서 거기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데서도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컨소시엄은 약 6개월간의 1단계 수행을 거쳐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진행하는 2단계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연구로 277기에 70% 이상이 노후하면서 연구로 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연구로 해외 진출 강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연구로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공을 던지고 타석을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피치 클록이라는 게 처음으로 도입됐죠. 네, 그런데 경기 시간이 짧아진 것뿐 아니라요.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시간 57분) 올 시즌 정규 이닝 기준 프로야구 평균 경기 시간입니다. 9이닝 경기 시간을 공식 기록한 지난 2010년 이후 3시간대 벽이 깨진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연장전을 포함해도 평균 3시간. 투수 분업화가 일반화된 21세기 들어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저희도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 시간 단축의 원인은 올 시즌 처음 정규리그에 적용된 피치 클록입니다. 주자가 없을 때는 20초, 주자가 있을 때는 25초 안에 투수가 공을 던져야 하는 규정인데 단순한 시간 단축뿐 아니라 경기장 풍경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길게는 1분 이상 이어졌던 벤치 사인이 짧아졌고 타자가 응원가를 들으면서 여유롭게 타석에 들어서는 모습도 투수가 포수 사인에 여러 번 고개를 가로젓는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타자들도 자기의 어떤 그 타격폼을 8초 전에 준비를 하고 투수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이제 투포수 간의 어떤 그 사인에서도 고개를 한 번 정도 흔들면 이게 그 피치클락 위반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없어지니까. 투수들의 강세와 타자들의 부진으로 비롯된 투고 타저 현상도 올 시즌 초 리그의 화두입니다. 각 팀의 외국인 투수들과 선발진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영향도 있지만 피치클록 위반에 대비해 투수들이 더 공격적인 투구를 펼치면서 오히려 타자들이 적응에 애를 먹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미리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결과들이 좋았던 것 같고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템포가 빨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짧아진 경기 시간은 팬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3시간을 넘어서 경기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경기는 사실 보는 입장에서도 좀 지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경기를 끝까지. KBO는 더 박진감 넘치고 몰입감 있는 경기를 선보이기 위해 앞으로도 경기 시간을 줄이는 정책 방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터진 나성범의 역전 적시타에 힘입어 KT의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KT를 홈으로 불러들인 기아는 9회 초까지 4대3으로 뒤져 패색이 짙었지만 마지막 공격에서 나성범이 끝내기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며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리그 홈런 선두인 위즈덤은 시즌 8호 홈런을 때리며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인천 원정에 나선 한화는 5와 3분의 1 이닝을 2실점으로 막은 류현진의 호투와 플로리얼의 2타점 2루타에 힘입어 SSG의 4대2로 승리했습니다. SSG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은 한화는 4연승을 질주하며 공동 5위로 올라섰습니다. 잠실에서 삼성은 디아즈의 역전 투런포와 선발 원태인의 6이닝 1실점 역투를 앞세워 선두 LG를 물리치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롯데는 선발 박세용이 7회 투아웃까지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하는 빼어난 피칭을 선보이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한국과 일본 야구 국가대표팀이 오는 11월 일본 도쿄돔에서 평가전을 치릅니다. 한국야구위원회와 일본 야구기구는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돔에서 한일 야구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일 대표팀은 내년 3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앞두고 대표팀 선수들의 실력과 컨디션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평가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야구 대표팀은 2026년 3월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라운드에서 대만, 호주, 체코와 함께 C조에서 경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봄보다는 초여름 같았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 반소매 옷차림도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대구 29도 등 충청 이남에서는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도 내리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수도권은 낮부터, 충청과 호남은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영동과 경북은 한때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해지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부산 15도로 예년 기온을 4도에서 9도가량 웃돌며 많이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6도, 광주 24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고 휴일 아침부터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